네, 올해 2024년 110주년 에이크마 모터사이클 쇼에서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준 야마하의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저 뭐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구경을 지금 많이 늦춰서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브랜드가 뭔가를 자제하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인 선택일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런 거 보면. 자, 이쪽은 그 야마하의 YG450F 이거 다 모토크로스 모델들이죠. YG450F. 애기들이 여기서 저러고 타고 있는 건 너무 귀엽다니까. 오프로드 모터사이클들 지금 전시되어 있고, PW50 아직까지는 가장 좋은 선택지이기는 한데, 특히나 이런 아이들용 모토크로스 혹은 오프로드 모터사이클 입문용인데,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대체가 될 수 있는, 전기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W50의 지위도 앞으로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 MT125, 옆에 있는 거 MT03, 여기 앞에도 있네요. 이 MT03 컬러 되게 이쁘다. 헤드라이트 스타일도 지금 MT125 하고 MT03 03 되게 이쁘다. 너무 이쁘다. 다 이쁜데 출력이 이게 A2 라이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MT07입니다. 요번에 완전히 리바이즈가 좀 됐죠.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스로틀 바이 와이어가 적용된 게 가장 큽니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라이드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전자식 스로틀로 변경된 부분이 이 차량의 가치를 훨씬 더 끌어올리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마하의 라인업에서 MT07이야말로 가장 저평가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은 YAMT, 이제 한국에서는 얌트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냥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게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보시면은 지금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쪽에 서브 모터, 이쪽에 있는 서브 모터가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서 입력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저쪽에 있는 서브 모터, 이쪽에 있는 모터가 클러치를 놔서 이것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저쪽에서 클러치를 당겨서 클러치를 붙어있던 클러치를 열고 그 다음에 기어를 넣어서 기어가 변속이 되고 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해서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이 녀석은 클러치 레버가 아예 생략이 됐죠. 혼다의 이 클러치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서 그 라이더가 직접적으로 클러치 레버를 조절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아예 거기서부터 그것까지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T07에 지금 전시해 놓은 거 공구네요. 죄송합니다. 공구였어요. 공구. 야, 이거 지금 이 3기통 엔진에 배기 매니폴더 이거 어쩔? 와, 뭐야? 와, 이것도 얌트가 적용되어 있나 보군요. 커버로 완전히 다 가려놨네요. 근데 튀어나와 있는 걸 생각해보면은 상당한데? 좋은 경쟁 상대가 되겠어요. 이 클러치와도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또 정확하게 있네요. 이거는 그냥 클러치 버전이네요. 일반 클러치 버전, 노멀 클러치 버전의 MT09. 저기서 저 부분을 이제 클러치가 당겨지고 하는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략을 시켜 놓은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저 라이더의 핸들바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클러치 라인이 왼쪽에 전시되어 있는 YAMT 얌트 버전에서는 레버가 없어져 있습니다. 못돼 보이는걸?
괜찮은데 푸스테이 있는 데가 되게 넓다. 아니 이게 간격이 넓어. 제가 바이크 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저 같은 헤이터들한테 약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차량, 야마하의 차세대 혹은 슈퍼스포츠라는 장르 자체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겠다고 하는 야마하의 R9이 여기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좀 전에 바이크 위에 앉아서도 봤는데요,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슈퍼스포츠 모델다운 느낌이 있었고요. 그쪽에 사람 앉아있는 거 봐도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쪽에 스텝을 밟고 있는 발의 위치가 굉장히 너무 이상할 정도로 좌우로 벌어져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슈퍼스포츠라기보다는 슈퍼스포츠라는 것을 단계를 낮춰놓은 느낌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되고 적정한 가격대에서 경쟁을 해나간다면 그 경쟁이 뭐 쉽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길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만 꼭 질 거란 얘기도 아니죠. 그 경쟁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시장 형성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트랙 전용으로 바뀌어버린 R1의 오리지널 초대 R1의 그래픽을 적용해 놓고 있는 GYTR 버전의 R1입니다. 이건 사실 R1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케블라하고 카본을 엮어서 만든 페어링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데도 다 카본입니다. 앉아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워낙 비싸서 그런가 봐요. 오일탱크 커버도 카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것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되게 뭐랄까요, 중요한 고객이거든요. 이거 슈퍼바이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고급 고객이고요. 비싼 고객이고요. 그런 고객들을 이탈하지 않게끔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런 GYTR 같은 그 순정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최상위 클래스, 이것은 그냥 R1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냥 레이스머신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일반인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단계에서 가장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비용적으로만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단순히 바이크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랄까,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묶어놓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바이크의 존재, GYTR 버전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R1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름이 더 이상 일반 도로에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쪽에 보시면 이거 지금 R3 이거거든요. R3인데 GYTR 버전의 그 GYTR로 나오는 순정 파츠들이 적용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일반적인 R3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죠. 지금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마치 고급 파츠, 이를테면 저런 거죠. 여기 보이는 푸스텝조차도 GYTR 겁니다. 저런 사소한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야마하가 직접 판매에 나선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R3를 GYTR 버전으로 타셨던 분들은 그 이상의 클래스로 넘어오면서도 더 이상의 클래스의 레이스 혹은 트랙데이에서 좀 더 강렬한 경험을 원한다고 하면 GYTR과 연계되어 있는 샵을 이용했던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도 GYTR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들, 고급 고객들을 묶어놓는 전략으로서 꼭 중요한 기능이라고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GYTR 버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R1 GYTR 킷이 적용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GYTR 적용되어 있는 그 초대 R1의 컬러가 적용되어 있던 버전은
25주 R1 25주년 기념 버전이었습니다. 이쪽도 지금 다 GITR 버전입니다. 저 맨 끝쪽에 있는 게 R7의 GITR 적용 버전 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R6. R6 역시도 완전히 트랙 전용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요거는 뭐지? R1은 아닌 것 같고 R1인가? 아무튼 야마하의 GITR 버전들. 또 이것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위치가 보시면 야마하의 레이스 머신들, 실제로 레이스에서 활약하는 레이스 머신들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여기서 얻은 경험치와 경력, 그리고 거기서 얻은 기술들을 GITR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R125입니다. GSX R125가 아니라 YGF R125입니다. 요번에 신형으로 출시가 다시 됐나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R7, 아니 R125가 국내에도 출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이 제가 기억했을 때는 거의 800만원 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몇 대 안 되는 수량이기는 했었지만 전부 판매를 했다고 기사를 제가 받아서 그걸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핸들바 마운트 되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꽤 본격적이기도 하고요. 되게 멋져요. 특히나 되게 만족스럽게 보이는 부분, 굉장히 기대 이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프론트 포크의 두께 약 41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꽤나 두껍고요. 업사이드 다운으로 되어 있고 플로팅 타입의 디스크, 그리고 우리 레디얼 마운트 되어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R125가 좋은 경쟁 상대가 되겠는걸? 오히려 이 녀석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형 R3 그래픽 그 디자인도 보시죠.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꾸준한 모델이죠. 인기도 많고요, 국내에서도. 특히나 요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그 인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겠지만 LCD 계기판이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품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소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MT09 SP, 이게 신형 SP 버전이 진짜 차가 괜찮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빨리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MT10 SP. MT10 SP는 아직 나오나? MT09 YMT 버전. 요건 액세서리들이 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요런 핸들바 가드, 이거 되게 본격적이다. 그 앞에 헤드라이트 커버 있는 데서부터 연결이 돼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YAMT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식으로 기어 변속을 하죠. 이런 부분들 별로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지금 계기판도 풀컬러 들어가 있고요. 어쨌거나 야마하가 그 오토매틱 버전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모델 또 돌려볼까요? XSR 900GP입니다. XSR 900GP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 이 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하죠. 작년에 발표가 됐었고, 지금 보시면 이 모델은 하부 카울을 추가로 장착했을 겁니다. 원래 XSR 900GP는 이게 하부 카울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사실 이 모델에 대해서 이 녀석이 진짜 과거의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 같은 감각을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보이는 것만큼은 레트로 레이서의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최근에 발표된 그 신형 2025년형으로 발표된 컬러의 XSR 900GP입니다. 저는 이 야마하가 이 XSR 900GP에서 정말 머리가 잘 썼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상태에서 그래픽들만 바꾸면서도 계속해서 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점은 되게 머리를 잘 쓴 거다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XSR 900GP 야드빌트. 그래서 이거 콜린 에드워즈 형님이 타셨던 그때 버전을 오마주해서 그래픽 만든 거네요. 이런 컬러로 제가 발매됐다고 봤는데 그게 이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45번 콜린 에드워즈 버전이었습니다. 국내에서 XSR 900GP의 광고 사진에서도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이 페스터 선즈로 시리즈로 커스텀 되어 있는 버전, 이거는 지금 랜디 마몰라 모토GP 해설가로도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었는데 미국의 모터사이클 레이서 랜디 마몰라가 탔던 그 버전을 오마주하면서 그래픽을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디 마몰라가 미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아메리칸 플래그 성조기가 달려 있고요. XSR 900GP 저게 지금 25년형 컬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회색 컬러도 블랙 회색 컬러도 되게 멋지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이런 식의 변주는 꽤나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크게 돈 들어가지 않으면서 회사에 큰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특히나 지금 하부 카울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저거 분명히 달고 싶을 거거든요, 라이더들이. 별도의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벌어다 줄 수 있을 그런 모델처럼 보입니다. 이게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 XSR 700입니다. 저는 사실 이 MT-07 CP2 엔진을 활용하는 전략이 야마하에게 조금 더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녀석은 보면 XSR 700 레거시라고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약간 레트로 스타일에다가 스크램블러 스타일까지 살리고 있네요. 스크램블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스크램블러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애매한 정도가 좀 심해요. 프론트 포크에 포크 커버, 포크 이게 부츠를 신겨놨는데 막상 포크의 스트로크 양 자체 트래블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요. 차체 하부 엔진이 생겨먹기를 자체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요 밑으로도 베스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배기 머플러 형상이 그 엔진의 하단부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부가 엄청나게 닿을 수밖에 없죠. 약간의 임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이거 뭔가요? XSR 125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되게 산뜻하고 좋은데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엔진이 하부로 이렇게 배기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높게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한계점이 좀 명확해 보여요. 아쉽습니다. 이것도 XSR 125 레거시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발표된 트레이서 9 GT 플러스를 구형으로 만들어버리는 2025년형 트레이서 9 GT 플러스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라이트가 또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 버렸네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라이트 사이의 공간에도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고요. 맞죠? 레이더 맞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형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트레이서 9 GT 플러스가 지난해에 발표됐을 때 2024년형 모델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뭔가 디자인적 평가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차세대 모델로 변경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것일까요? 여기도 지금 하부래 이 후면부에도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녀석의 경우에는 지금 AMT가 적용되어 있는 거네요. 클러치 레버가 없고요. AMT가 적용되어 있는 버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야마하가 갖고 있는 플래그십 투어링 모터사이클인데 이렇게까지 빨리 변해서 신모델이 등장을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간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구매했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뀐 트레이서 9이 얼굴이 약간 페나메리카 같지 않아요? 먼저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날렵함이 없어졌어요. 약간 중전차 같아져 버렸어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이거 보라고요.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였을까? 이거는 지금 오리지널 버전처럼 클러치가 있는 타입의 모델입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모델은 테네레 700 랠리 버전입니다.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되게 근사해 보이는걸요. 하부 감싸고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도 너무너무 멋진 것 같고요. 차고도 굉장히 높고 지금 프론트 휠, KYB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본격적으로 세팅을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네레 700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네레 700은 제가 야마하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CP2 엔진의 진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럽에서도 프랑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던 것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MT07 그리고 CP2 엔진의 활용 가능성이 조금 더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배경을 깔아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T7으로 소개됐었기도 했었죠. 테네레 700이어서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이야기로 제가 전에 들었던 것,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에 들었던 것은 테네레 700이 유럽에서, 특히나 프랑스 유럽에서 야마하 프랑스에서 전략 모델로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쪽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한국 같은 시장에다가 주는 것이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현 시점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야마하의 경우에는 그런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로 전략이 잡힌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맞춤으로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한방이 항상 아쉽습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딱 저으면 좋겠는데 그쪽을 향해서 노가 가 있질 않는 거죠. 한쪽에만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아쉽습니다. 테네레 700 국내에서 병행 수입으로 들어와서 판매된 것이 있었는데 정말로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루기 쉽고 다루기 쉬운 게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들 클래스의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들이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전부가 무용했어요. 별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루기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그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테네레 700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정식으로 만나서 조금 더 많은 수량이 국내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갖고 있는 야마하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보여주는 MX의 후속 모델입니다. MX 125 테크맥스. 이게 테크맥스 버전인가요? MX가 차세대로 변경이 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였나요? 인도네시아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에서는 배기량 자체가 155cc로 되어 있는 버전에 터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터보 차저가 달려있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그 부스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금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터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글로벌하게는 못쓰게 제발 자제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계기판의 형태는 이러하고요. 라이딩 포지션 한번 볼까요? 제가 앉아 있을 때
어? 나쁘진 않습니다. 핸들바의 위치는 되게 편안하고요. 바이크에 앉았을 때 시트고는 제가 지금 키가 173cm이고 지금 이래저래 뭐 바지가 들러붙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편안한 상태는 아닌데 발 뒤꿈치가 들립니다. 지금 다리를 내려놓았을 때에 그 차체에 닿는 부분을 이렇게 약간 깎아놨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나 요 사타구니 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이 꽤 넓어요. 제가 약간 뒤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근데 이거 지금 고정해 놓은 게 불안하고 안 되겠어. 이 부분이 좀 넓어요. 보시다시피 각도가 넓어서 다리를 내려놓았을 때 약간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와주시겠습니까? 라이딩 포지션만 한번 보여주시면 될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가 나오죠. MX 125 테크맥스. 이거 뒤에 리어 후미등은 꽤 매력 있네요. 그렇다면 깜빡이를 켜면 어떻게 될까? 아, 요 밑에 있구나. 방향지시 전환등은 뒤에 밑에 있었습니다. 오, 신기하네. 비상등이 기본입니다. MX 125였습니다. 얼굴은 하하. 멋있네. 멋있습니다. 멋있어. 오, 멋있어. MX 잘 나왔다. 내년에도 잘 판매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마하의 기함이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저는 트레이서 9보다 TMAX가 더 기함 같다는 느낌을 가끔 받거든요. TMAX, 테크맥스 25년형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포르자 750이 되게 TMAX 같아졌네요. 물론 TMAX가 갖고 있는 특유의 장점들이 있죠. 엄청나게 좋은 핸들링, 굉장히 빠른 가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TMAX와 포르자 750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제가 갖고 있는 그 의견은 이렇습니다. TMAX는 스쿠터고요, 포르자는 스쿠터가 아닙니다. 계기판도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게 이전에도 이랬나? 스마트 키 쓰고 뭐 이런 것들. 포르자는 매뉴얼 바이크를 스쿠터화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TMAX의 경우에는 스쿠터를 끝까지 가면 스쿠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쿠터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TMAX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야마하는 진짜 뭐 많네요. 뭐 할 게 없는데 많은 게 되게 신기합니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야마하는 또 워낙에 풀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대형 브랜드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되게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트리시티 대형 모델이죠. 300cc 클래스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커요. 저는 300cc 엔진으로 이 차체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판매고가 높지는 않고요. 24년형 모델이에요. 심지어 이 녀석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피아지오에서 나왔던 MP3 보다 크다는 느낌이 받아요. MP3 500 정도로 보여요. MP3 500 정도로 보이는데 500cc가 아니란 말이죠. 300cc 엔진이란 말이죠. 이거는 쉽지 않다. 아무리 유럽이라도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리시티 125도 저쪽에 보이는데 큰 메리트를 요즘 못 느낄 것 같아요.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야마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영 성공적이지 못했던 트리시티였습니다. 자, 이쪽은 야마하의 소형 스쿠터 라인업들입니다. 레이지아이고요. 이건 아마도 공랭식, 강제 공랭식 엔진을 적용하고 있는 스쿠터 같아요. 가장 엔트리 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뭘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강제 공랭식이라서 그럴까? 전략이 안 맞아서 그럴까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꽤나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마 안 되겠지. 자, 이쪽에 있는 것은 네오스 듀얼 배터리 사용하고 있는 네오스라고 하는 야마하의 전기 스쿠터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도 네오스 전기 스쿠터고요. 야마하가 이 전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 경험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들도 다 야마하의 모페드 전기 자전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모터들 시스템들이 다 야마하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차체 설계는 그 유럽에서 먼저 나왔던 차체 구조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용을 주고선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차체 구조는 야마하가 돈을 주고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구동 계통들은 야마하 자체적인 기술로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등장한 지 꽤 오래된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내에서 아직은 만나볼 수 없는 것 같네요. 야마하의 부스는 또 이쪽에 또 각종 머천다이징 제품들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보기 좋은 거, 뭔가 개운해지는 느낌, 야마루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CP3 엔진인가 봐요. CP3 엔진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걸까? 아니네요. 여기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실린더가.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아예 거꾸로 뒤집어 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저런 부품도 없잖아요. 그거 뭐 없기는 한데. 물레방아가. 예. 심지어 물레방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점도가 은근히 있나 보네요. 이게 보니까 정도를 알려. 10W40이어가지고 그런지 그 물이 많이 오일이 많이 남아서 올라와. 그게 물레방아 때문에 도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이런 거 되게 야마하 같다. 멋지다. 야마하 부스 지금 이 안에 있는 굿즈들 같은 거 구경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야마하 굿즈샵입니다. 슬쩍만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야마하도 충분히 이렇게 굿즈들도 팔릴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슬리퍼 멋진데, 캐리어도 있고요, 아이들 바이크도 있고. 이게 애기들 아이템 너무 이쁘고 많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실수. 네, 야마하의 지금 굿즈샵은 생각보다는 조금 작네요. 근데 요거 좋다. 아이들 쓰는 캐리어 같은데 R1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것 같고, 저기 앉아서 부모님들이 끌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리어네요. 야마하 굿즈샵이었습니다. 네, 지금 야마하의 부스에서만 30분 넘게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기는 했는데, 야마하가 좀 더 분발해주고 여기 나오는 모든 모델들이 전부 다 성공적으로 체인지가 돼서 그것을 엄청 자랑하는 야마하의 모습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야마하 부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